마음이 넉넉한 맏며느리.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 땅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상철, 둘째 상진, 막내 상문이 그들이었다. 김진사는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넉넉한 땅을 가지고 있어 집안이 유복했다. 큰아들 상철이 20이 되던 해 이웃 마을의 박씨 가문과 혼담이 오갔다. 신부가 될 박씨 아가씨의 이름은 순덕이었다. 그녀는 가난한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처녀였다. 순덕이라는 아이가 비록 가난한 집 딸이지만 인물이 단정하고 마음씨가 고와 맏며느리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오. 준매쟁이의 말을 듣고 김진사는 혼사를 허락했다. 그렇게 순덕이는 김진사 댁의 맏며느리가 되었다.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순덕은 시댁의 큰 차랑채를 보며 놀랐다. 친정은 방색 한 짜리 초가집이었는데 시댁은 기와집에 방이 10개가 넘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장독대에는 장독이 20개도 넘게 늘어서 있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 최씨 부인을 뵙고 나서 순덕의 생각은 달라졌다. 맏며느리가 되었으니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맡아야 할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낮에는 바느질과 길쌈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밥을 짓고 한시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최씨 부인의 말투는 엄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다. 새벽 인시, 오전 3시 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온 집안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나면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밤이 깊어서야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편 상철은 아내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다. 효자로 소문난 그였기에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게.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것도 며느리의 도리이니까요. 순덕은 지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둘째 아들 상진도 장가를 들었다. 신부는 한양의 부유한 상인 집안의 딸 경이었다. 그녀는 곱게 자라 살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맏형수께서 모든 집안일을 다 맡아 하시니 저는 그저 편히 지내면 되겠네요. 경이는 방에 앉아 술을 놓거나 가야금을 타며 시간을 보냈다. 순덕은 이제 식구가 더 늘어난 집안의 모든 살림을 혼자 도맡아야 했다. 이듬해 막내 상문도 장가를 들었다. 막내 며느리 정숙은 무관 집안의 딸로 활달하고 당찬 성격이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처음에는 정숙이 순덕을 돕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최씨 부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막내는 아직 어리니 집안일을 배울 필요가 있다. 바느질이나 배우거라. 큰며느리인 너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결국 정숙도 경이처럼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순덕만 혼자 온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10명이 넘는 식구들의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바느질을 했다. 밤이 되면 등불을 켜고 다음날 준비를 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덕은 그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너무 피곤해서 손에 힘이 풀린 것이었다. 얘야. 그릇을 깨뜨리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최씨 부인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순덕은 황급히 깨진 그릇을 치우며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긴. 맏며느리가 이것밖에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상철은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다. 순덕이 시집 온 지 3년이 되던 해, 큰 흉년이 들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버렸고 가을 추수는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김진사 댁도 타격을 입었다. 소작인들이 낼 소작료가 줄어들었고 집안의 쌀독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올해는 형편이 어려우니 모두 아껴 써야 할 것이다. 김진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아낌의 무게는 온전히 순덕에게만 지워졌다. 얘야, 내가 먹는 밥을 줄여라. 그리고 반찬도 간소하게 만들어라. 예, 어머님. 순덕은 자신의 밥그릇에 담는 밥을 절반으로 줄였다. 끼니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반찬도 간소하게 만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평했다. 이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거지냐? 순덕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다. 흉년은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마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길에는 구걸하는 거지들이 늘어났다. 어느 추운 겨울날 대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다. 순덕이 물을 떠다 드리자 할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고맙습니다. 사흘째 굶었습니다. 다 먹을 것을 좀. 순덕은 망설이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자신의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밥과 김치를 싸서 할머니께 드렸다.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받았다. 그 모습을 본 최씨 부인은 노발대발했다. 얘야.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밖에 밥을 퍼주다니. 내가 무슨 부처냐. 어머님, 사흘이나 굶은 노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말대꾸까지 하느냐. 당장 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반성하거라. 순덕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날 저녁, 순덕은 저녁을 굶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순덕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말이 있었다. 순덕아,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고 힘들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자란다. 어머니는 늘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이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는 법을 아는 분이었다. 순덕은 그런 어머니를 닮았다. 시집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워했다. 거지가 찾아오면 남몰래 밥을 싸주었고 동네 아이가 다치면 약을 구해다 발라주었다. 이웃집에 잔치가 있으면 기꺼이 가서 일손을 도왔다. 큰며느리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도 고생하면서 왜 남을 도우려고 할까? 둘째 며느리 경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 같으면 내 한 몸 챙기기도 바쁠 텐데. 막내 며느리 정숙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순덕을 보살님이라 불렀다. 김진사 댁 큰며느리는 진짜 보살이야. 자기도 고생하면서 남 돕는 걸 보면 말이야. 그래, 우리 집 아이가 아플 때 약을 구해다 준 걸 어떻게 잊겠어?
우리 집 할머니가 굶었을 때 밥을 준 것도 잊을 수가 없어. 순덕의 선에는 소문이 나서 마을 전체에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다. 김진사가 갑자기 병을 얻어 쓰러진 것이었다. 의원이 와서 진찰을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풍증, 중풍입니다.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다. 새아들은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고 최씨 부인은 통곡했다. 순덕은 밤낮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몸을 닦아드렸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병상을 지켰다. 얘야, 고맙다. 김진사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다. 꼭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김진사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순덕은 여전히 간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덕은 조용히 밤을 나와 마당으로 갔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두 손을 모았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순덕은 진심으로 기도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다. 그 모습을 최씨 부인이 창문 틈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순덕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김진사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말을 하지 못하던 것이 조금씩 말이 나오고 움직이지 못하던 손발이 조금씩 움직였다. 이건 기적입니다. 의원도 놀라워했다. 김진사의 병은 완치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점점 호전되고 있었다. 세 달이 지나고 김진사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말도 또렷해졌다. 얘야, 내 덕분이다. 내가 밤낮으로 간호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나았겠느냐. 김진사는 순덕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최씨 부인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큰애야, 내가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미안하다. 최씨 부인이 순덕에게 사죄했다. 순덕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것도 며느리를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을 몰랐다. 내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최씨 부인은 순덕을 끌어안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덕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김진사가 회복한 후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씨 부인은 더 이상 순덕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분담하도록 했다. 둘째와 셋째도 이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 큰애 혼자 모든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희와 정숙도 이제 부엌일과 청소를 돕기 시작했다. 순덕은 처음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순덕은 그 여유로운 시간에도 게을리 지내지 않았다.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왔다. 과부 할머니의 지붕을 고쳐주고 호라비 할아버지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옷을 지어 주었다. 형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어떻게 남을 도울 생각을 하세요? 정숙이 물었다. 순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 넉넉함을 혼자 차지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형수님은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복이었어요. 고생했기에 남의 고통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순덕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형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이듬해 봄, 또다시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다. 김진사 댁에도 걱정이 컸다.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낼 수 없게 되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올해는 소작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아들 상철이 물었다. 둘째 상진이 말했다. 그래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막내 상문도 동의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약정은 약정이니까요. 하지만 순덕은 다른 생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얘야. 말해보거라. 올해는 소작료를 받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진 곡식을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순덕을 쳐다보았다. 최씨 부인이 물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눠준단 말이냐? 어머님,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작인들은 씨앗도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눠주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도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나눔은 투자입니다. 순덕의 말에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며느리 말이 옳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양반의 도리이다. 올해는 소작료를 면제하고 곡식을 나눠주도록 하자. 김진사의 결정에 따라 집안의 곡식 창고를 열어 소작인들에게 씨앗을 나눠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김진사 댁은 정말 어진 양반이십니다. 특히 큰며느리님은 보살이십니다. 그해 여름, 기적처럼 비가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농사를 지었다. 김진사 댁에서 받은 씨앗으로 심은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가을이 되었다. 풍년이었다. 그것도 아주 큰 풍년이었다. 소작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소작료를 바쳤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양식을 감사의 뜻으로 가져왔다. 김진사님, 올 봄에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큰며느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 쌀을 받아주십시오. 결국 김진사 댁의 곡식 창고는 봄에 나눠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으로 가득 찼다. 김진사는 순덕을 불렀다. 얘야, 내 말이 옳았구나. 나눔은 정말 투자였다. 우리가 준 것의 몇 배를 돌려받았다. 아버님, 이것은 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뜻입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순덕의 선행은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동의 보살이라 불렀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김진사 댁 큰며느리 박씨를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도께서 부르십니다. 순덕은 놀라며 관아로 갔다. 사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순덕을 맞이했다. 박씨 부인, 그대의 소문을 들었소. 시집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돕는다 하니 참으로 귀한 마음씨요. 과찬이십니다, 사또님. 또한 지난해 가뭄 때 집안의 곡식을 나눠 마을을 살렸다 하니 이는 나라를 이롭게 한 공이요. 조정에 장계를 올려 포상을 요청하겠소. 아닙니다, 사또님.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려. 이런 부인이 있어 우리 고을이 복을 받는 것이요. 사또는 순덕에게 상을 내렸다. 비단과 곡식, 그리고 정령운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순덕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키웠다.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마음씨가 고왔다. 김진사는 건강을 회복하여 오래 살았고 최씨 부인은 순덕을 친딸처럼 아꼈다. 둘째 며느리 경희와 셋째 며느리 정숙도 순덕을 본받아 선행을 실천했다. 김진사 댁은 날로 번창했다. 곡식 창고는 늘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이웃을 도왔다. 순덕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다.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녀의 집사랑채는 마을 아이들의 글방이 되었다. 할머니,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그래, 이것은 사랑해. 잘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글자지. 순덕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마다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 글자에 담긴 뜻과 마음을 함께 전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벼슬을 하기 위해서요. 한 아이가 대답하자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함이란다. 글을 안다는 것은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아이들은 순덕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자라서 마을의 훌륭한 어른들이 되었다. 어느 봄날 큰아들 상철이 순덕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늘 평온하십니까?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것은 말이다. 마음의 크기를 키웠기 때문이란다. 마음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단다. 작은 그릇에는 조금만 담아도 넘치지만 큰 그릇에는 많이 담아도 여유가 있지. 나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 그러다 보니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진 것 같구나. 그렇다면 저도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방법은 간단하단다. 첫째, 남을 원망하지 말 것. 둘째,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며 감사할 것. 셋째, 가진 것을 나눌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마음은 저절로 넉넉해진단다. 상철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전했다. 세월은 흘러 순덕은 환갑을 맞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열어주었다. 박씨 할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입니다.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가져왔다. 하지만 순덕은 그 선물들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이 선물들은 마을의 가난한 분들께 나눠주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감탄했다. 환갑잔치에서조차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순덕의 마음에 김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최씨 부인은 여전히 건강했다. 그녀는 순덕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얘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 줄.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은 것이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복이었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이 집에 시집와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배웠단다.
내가 보여준 넓은 마음, 나눔의 정신, 그것들이 이 집안을 일으켰고 이 마을을 변화시켰단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순덕은 70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그녀가 새삼을 떠날 때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울었고 어른들도 눈물을 흘렸다. 순덕의 장례식은 마을 역사상 가장 큰 장례식이 되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 그녀에게 배운 사람들,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순덕의 무덤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음이 넉넉한 맏며느리. 박씨 순덕의 묘. 가진 것은 적었으나 나눔은 컸고 받은 고통은 많았으나 원망은 없었으며 살아서는 마을의 어머니였고 죽어서는 영원한 귀감이 되시다. 그 후로 사람들은 순덕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순덕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했고 마음이 좁아질 때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지라고 되새겼다. 순덕의 후손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대로 선행을 베풀었다. 김진사 댁은 수백 년 동안 명문가로 존경받았고 안동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안동 지방에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 마음이 넉넉하면 복이 온다. 그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박씨 순덕이라는 한 여인이 평생을 통해 증명한 진리였다. 가진 것이 많아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는 것.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더 커진다는 것. 순덕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넉넉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어미가 된 처녀.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윤지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30해를 살아온 윤지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윤지는 혼자 살림을 꾸려가며 마을의 큰 상단에서 장부를 기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윤지는 부지런하고 똑똑하여 상단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혼인. 그런 것은 나중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상단의 지배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새벽, 윤지의 삶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잠에서 깬 윤지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이웃집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싶었으나 아무리 들어도 그 소리는 자신의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침상 겹 마루바닥에 분홍빛 싸개에 쌓인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울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윤지는 황급히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내 방에 아기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급히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온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구나. 윤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윤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아기를 알고 있었던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기는 윤지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뚝 그치고는 커다란 눈으로 윤지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윤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으로 윤지의 손가락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때 윤지는 아기 곁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은 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윤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지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윤지에게. 갑작스레 찾아가 미안하구나. 이 아이는 하늘이라는 이름의 여자아기니라. 이제 막 100일을 지났느니라. 윤지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이 아이의 어미가 될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이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사람을 나는 알고 있느니라. 하늘이를 부디 잘 돌보아다오. 별님으로부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윤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인가 싶었으나 실제 아기를 가져다 놓다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윤지는 급히 관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너무나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젖을 먹여야 하려나? 윤지는 한 번도 아기를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마을의 산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윤지의 사연을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하지만 아기는 죄가 없느니라. 일단 젖을 먹이고 보거라. 할머니는 젖을 대신할 미음 끓이는 법, 기저귀 가는 법, 아기 재우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상단에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윤지는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했습니다. 미음을 흘리고 기저귀를 잘못 채우고 울음을 그치게 하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윤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리도 힘든 일이었구나. 그날 밤 윤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시즌마다 깨어나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아기는 낮과 밤이 바뀐 듯 했습니다. 낮에는 잘 자다가 밤이 되면 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관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알리면 아기가 관가로 끌려가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며칠만 더. 윤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열흘이 되고 열흘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지가 아기를 낳았다던데? 혼인도 안 한 처녀 몸에 말이야? 에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라니. 윤지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설명할 도리도 없었고 설명한들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파 할머니가 윤지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들러 아기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복이 있는 아이니라. 내가 잘 키워야 할 것이니라. 할머니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지는 조금씩 아기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늘이는 잘 먹고 잘 자라는 아기였습니다.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생기고 윤지를 보면 언제나 방긋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지는 하늘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너를 보낸 그 별님은 어느 별일까? 윤지가 중얼거리자 하늘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윤지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서 왔든 이제 너는 내 딸이니라. 그날 밤 윤지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이를 자신의 딸로 키우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윤지는 관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관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윤지가 단호하게 요구하자 서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법적으로도 윤지의 딸이 되었습니다. 상단 일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지배인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장아찌를 담가 팔았습니다. 수입은 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하늘이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되자 걸음마를 시작했고 두 돌이 되자 오마리를 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 윤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인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지만 이제 윤지는 진짜 어미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하늘이를 귀여워했습니다. 하늘이가 참 기특하구나. 윤지가 잘 키웠어. 사람들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윤지는 하늘이를 재우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그때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별님으로부터라고 적혀있던 그 편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별님. 윤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에게 하늘이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배인이 되는 것보다 하늘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윤지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윤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아, 잘 자거라. 내일도 엄마가 맛있는 밥 지어줄게. 방 안에서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녀가 어미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배 속에서 낳지 않았어도 진정한 어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윤지와 하늘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기의 어미가 된 신기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라 했고 어떤 이들은 윤지의 착한 마음씨가 불러온 기적이라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하늘이는 훌륭한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총명하고 효성스러운 하늘이를 보며 윤지는 늘 감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시죠?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하늘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윤지는 하늘이를 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새벽, 갑자기 방에 나타난 작은 아기의 이야기를, 별님으로부터 온 편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윤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아니니라, 하늘아. 내가 더 고맙다. 내가 내 딸이 되어주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님, 저를 엄마에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입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하늘이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혈육이 없어도 어미가 될 수 있고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늘이 뜻밖의 선물을 내려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백발선비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청산골이라는 마을에 이몽학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학문에 매진하여 경서와 사설을 꿰뚫고 있었으며 시문에도 능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비록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못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청산의 현인이라 부르며 따랐다. 이몽학은 4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카락이 윤기가 흘렀으며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는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밤에는 촛불을 밝히고 글을 지었다. 그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가득했고 그가 쓴 시문만 해도 100여 편이 넘었다. 그에게는 정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외동딸 이향란이 있었다. 향란이는 16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글을 읽고 시를 짓는데도 능했다. 이몽학은 딸을 무척이나 아껴 좋은 혼처를 구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늦가을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준매쟁이가 이몽학의 집을 찾아왔다. 준매쟁이는 한양의 큰 부잣집 도렴을 소개하며 그 집안의 내력과 재산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몽학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장래를 위해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댁 도렴은 나이가 20이여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의 자제라 하오. 재산도 많거니와 인물도 준수하다 하니 영희의 혼처로는 더없이 좋을 것이요. 이몽학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혼담을 승낙했다. 정씨 부인은 기뻐하며 딸의 혼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향란이도 수줍어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비리를 받아 육례를 치르기로 정하고 이몽학은 친척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혼인 날짜를 정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갑자기 그 한양 집에서 사람이 왔다. 그는 이몽학을 만나자마자 황급히 말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 혼담은 없던 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 갑자기 다른 집안과 혼인을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손녀와 정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학은 귓전을 의심했다. 이미 혼담이 오간 상황에서 그것도 더 좋은 집안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다니 이는 선비에게 있어 가장 큰 모욕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이미 혼인을 약속하고 비릴까지 받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하오나 상대가 영의정 댁이라 저희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사신은 은자 몇 냥을 놓고 황급히 떠나갔다. 이몽학은 그 은자를 집어던지며 분노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정씨 부인은 통곡했고 향란이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이몽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비로서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권세가 없다는 이유로 딸의 혼담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그는 평생 올곧게 살아왔고 학문을 닦으며 도리를 지켰건만 세상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새벽녘 정씨 부인이 촛불을 들고 서재로 왔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여보, 당신 머리가... 이몽학이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다. 놀랍게도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모두 새하얀 백발로 변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백발이 된 이몽학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검은 머리였던 자신이
단 하룻밤 사이에 70노인처럼 변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다. 어떤 이는 혼담 파기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고도 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몸은 건강하십니다. 다만 심한 충격으로 기혈이 역류하여 그리 된 듯합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시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몽학의 머리는 백발로 남아 있었다. 그는 억지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읽었다. 특히 그의 수제자인 정연수는 10년을 함께한 제자로 이몽학이 친아들처럼 아끼는 청년이었다. 어느 날 이몽학은 정연수에게 자신이 오랜 세월 연구해온 학설을 담은 책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성리신설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몽학이 30년을 연구한 성리학의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었다. 현수야, 이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학문의 정수이다. 나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만 벼슬도 없고 이름도 없는 초야의 선비이니 누가 들어주겠느냐? 내가 과거에 급제하거든. 이 학설을 세상에 알려다오. 정연수는 감격하며 절을 올렸다. 스승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반드시 이 학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연수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다. 이몽학은 제자를 배웅하며 기대에 찼다. 그런데 과거 시험이 끝나고 보름이 지나도 정연수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마침내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정연수가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는 것이었다. 이몽학은 기뻐하며 축하 편지를 보냈지만 정연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고 이몽학은 한양에서 온 서책 상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청산의 정연수라는 양반이 새로운 성리학 이론을 발표해서 한양이 떠들썩합니다. 그 학설이 워낙 뛰어나서 임금님께서도 칭찬하셨다더군요. 이몽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연수가 자신의 학설을 자기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정연수에게 보냈다. 하지만 정연수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정연수가 정원이라는 벼슬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몽학은 한양으로 직접 가서 정연수를 찾아갔다. 하지만 정연수의 집 문지기는 냉담하게 말했다. 어르신은 지금 바쁘시니 만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나는 정연수의 스승이요. 당장 들어가서 전하시오. 시골에서 온 노인네가 우리 어르신의 스승이라니. 웃기는 소리 마시오. 물러가지 않으면 관가에 신고하겠소. 이몽학은 허탈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평생을 바쳐 이룬 학문을 제자에게 빼앗기고 그 제자는 이제 스승을 외면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여관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새벽에 거울을 보았을 때 그의 백발은 더욱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제는 눈썹까지 하얗게 새어버렸다. 한양에서 돌아온 이몽학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며 세상을 원망했다. 정씨 부인과 향란이가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관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몽학의 집을 포위하고 고함을 쳤다. 엽적 이몽학을 잡아라. 이몽학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관군의 장교가 문서를 들이밀었다. 너는 역물을 꾀한 죄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라. 역물하니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평생 책만 읽고 살았어. 내 제자 정현수가 고발했다. 내가 임금을 비방하고 역물을 꾀했다고 말이다. 이몽학은 눈앞이 캄캄했다. 정현수가 학설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아마도 자신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터였다. 이것은 모함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오. 말이 많구나. 끌고 가라. 이몽학은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다. 정씨 부인과 향란이는 통곡하며 따라왔지만 관군은 그들을 밀쳐냈다. 관아에서의 신문은 가혹했다. 이몽학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정연수가 제출한 증거들은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다. 이몽학이 쓴 시문 중 일부를 왜곡하여 마치 임금을 비방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이 시를 보라. 높은 자리에 앉은 자 백성이 고통 모르고라고 쓰지 않았느냐? 이것이 임금을 비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은 옛날 폭군을 경계하는 뜻으로 쓴 것이지. 지금의 임금님을 말한 것이 아니오. 변명하지 마라. 다른 증거들도 많다. 내 제자가 직접 증언했으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흘간의 신문 끝에 이몽학은 곤장 30대를 맞고 고향으로 추방되었다. 벼슬길은커녕 과거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적의 명단에 올랐다.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이몽학은 방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더욱 깊이 상해 있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았건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학문도 명예도 제자도 모두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역적이라는 오명뿐이었다. 새벽녘 정씨 부인이 약을 들고 왔다가 비명을 질렀다. 이몽학의 백발이 이제는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 패였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관가에서 풀려난 후 이몽학의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다. 제자들은 하나둘 떠났고 친척들도 연을 끊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을 간호하며 집안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고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었다. 향란이는 삭바느질을 하며 가게를 도왔지만 역부족이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이몽학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평생을 바친 학문이 무슨 소용이었던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을 위로하려 애썼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시어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살아야 해요. 향란이를 위해서라도요. 무슨 낯으로 세상을 마주하겠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향란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몽학은 고개를 돌렸다. 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추운 겨울날 정씨 부인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땔감이라도 구해서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으로 무리를 했는지 그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약을 구해와야 해요. 향란이가 다급히 말했지만 이몽학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돈도 없고 의원을 부를 형편도 아니었다. 향란이는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하려 했지만 모두들 문전박대했다. 정씨 부인의 병은 날로 깊어갔다. 사흘 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제가 먼저 가게 되었네요. 향란이를 부탁해요.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몽학이 부인을 흔들었지만 정씨 부인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이몽학은 부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내가 당신을 죽였소. 내가 무능해서, 내가 나약해서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소. 향란이도 어머니의 시신에 엎드려 울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다. 이몽학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들 외면했다. 결국 향란이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간신히 장례를 치렀다. 간소한 장례였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장례를 마친 후 이몽학은 부인의 무덤 앞에서 사흘 밤을 지새웠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향란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이몽학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백발은 더욱 새하얗게 변했고 얼굴은 해골처럼 여의었다. 눈빛마저 흐려져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다. 부인의 죽음 이후 이몽학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하루 종일 마당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향란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이몽학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말했다. 이 집에 큰 슬픔이 있구나. 향란이가 스님을 보고 절을 했다. 스님, 제 아버지를 좀 살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마음의 병이 깊어 이제는 살의욕조차 잃으셨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몽학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몽학은 스님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선비님, 그대의 머리가 백발이 된 까닭을 아시오? 이몽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세상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요. 혼담도 파기되고 제자도 나를 배신했으며 관가는 나를 역적으로 몰았소. 급기야 아내까지 잃었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늙어버린 것도 당연하지 않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대의 백발은 세상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집착 때문이요. 무슨 말씀이요? 그대는 평생 명예와 학문에 집착했어. 혼담이 파기된 것은 그대의 명예가 무너진 것이고 제자의 배신은 그대의 학문이 빼앗긴 것이며 관가의 모함은 그대의 청렴함이 더럽혀진 것이요. 그대는 그 모든 것에 집착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잃었소. 중요한 것이라니? 가족이요. 그대가 혼담 파기에 분노할 때 정작 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그대가 제자의 배신에 분노할 때 정작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 그대가 자신의 억울함에 빠져 있을 때 아내는 홀로 가족을 지키다 쓰러졌어. 그대의 백발은 세상의 배신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집착이 만든 것이요. 이몽학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학문, 명예, 청렴함. 그것들이 과연 가족보다 중요했던가? 나는 무엇을 한 것이요? 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물이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되었어. 그대에게 아직 딸이 남아있지 않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시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다. 이몽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향란이를 찾아갔다. 향란아. 아버지. 향란이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이몽학도 딸을 꼭 껴안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마. 그날부터 이몽학은 변했다. 그는 책을 덮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학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었다. 딸과 함께 밥을 먹고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차 이몽학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둘 다시 이몽학을 도왔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청년들이 농사일을 도와주었다. 봄이 왔다. 이몽학은 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자신의 백발을 만져보았다. 여전히 새하얗게 센 머리카락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백발은 그의 지나온 고통과 집착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현재를 사는 것이었다. 향란이가 밭으로 물을 가져왔다. 아버지, 물 드세요. 그래, 고맙다. 이몽학은 물을 마시며 딸을 바라보았다.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이몽학은 오랜만에 책을 펼쳤다. 하지만 예전처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글을 읽으며 그는 미소 지었다. 백발선비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잔인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듬해 가을, 한양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현수가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훔친 학설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권력욕에 눈이 멀어 영모를 꾀했다고 했다. 이몽학의 억울함도 함께 밝혀졌다. 조정에서는 이몽학에게 사주의 뜻으로 관직을 내렸다. 하지만 이몽학은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 나는 벼슬의 뜻이 없소. 이곳에서 딸과 함께 밭을 일구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오. 그의 답변은 한양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초연함에 감탄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